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커피 선교사입니다. 손문성 선교사입니다. 저는 13년 전에 인도네시아로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감리교 신학을 공부했고요. 목사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감리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연의 사지방에 속한 12개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10시간 가야 선배님 한 분 계시고요. 왼쪽으로 10시간 가야 선배님 한 분 계신, 그러니까 그곳을 간 이유는 아무도 없어서 갔습니다. 가서 12개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는데, 교회 하나를 찾아가려면 4시간, 6시간 가야 되는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그 12개 교회를 순회하고 전통적인 교회 개척 사역과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늘 마음에 고민이 된 것이, 인도네시아는 2억 4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아요. 근데 그 자바섬이라는 주 종족이 살고 있는 자바섬이 1억 2천만 명인데 92%가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이면은 92명이 무슬림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동네에 100가정이 살고 있다 그러면 92가정이 무슬림이고 예수 믿는 가정은 한두 가정도 안 되는 거지요.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민등록증에는 종교가 다 쓰여져 있어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 그러니까 아예 그 종교를 기록해 놓기 때문에 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늘 행복하게 사역을 했었는데, 마음 한구석에 92%의 92명의 무슬림들은 어떡하지? 저 젊은 친구들을 어떻게 만나지? 복음을 어떻게 제시하지? 라고 했을 때 만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동네에 결혼식 같은 데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주고, 현상해가지고 사진 갖다 주면은 막, 그 다음에 배구 시합할 때 콕콕 가가지고 음료수 타가지고, 그땐 커피를 안 할 때니까 음료수 만들어 가가지고 가서 음료수도 나눠주고 같이 배구 시합도 하고.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내가 착한 외국인이었었어요. 거기 얼굴도 봐요. 그 동네 가면 내가 유지요, 유지. 우리 동네가 그 살라띠가라고 3,000m 산자락에 있었는데, 거기는 택시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전거, 인력거, 말마차가 이렇게 시장 보고 갔다 오면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내가 그 동네에서 자가용이 있었으니 유지 안 익었어요. 그래서 군인들하고 테니스도 하고 경찰들하고 테니스도 하고 동네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의 갈증을 느꼈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장을 보러 한 2시간 이렇게 시내로 차를 타고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까르푸 같은 데서 시장을 보게 됐는데, 한 번은 미국 선교사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커피 전문점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영어를 가르치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가르치는데, 그 안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려주고 있는데, 카페가 처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슬람권에서는 젊은이들을 만날 방법이 없는데 이 안에는 젊은이들이 가득했던 걸 보게 된 거죠.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많이 젊었을 때여서 이게 커피를 배워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커피를 배울 길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몰래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몰래라는 단어를 잘 느껴야 되는데, 선교사들은 4년 동안은 본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돼 있기도 하고, 본국에 들어갈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20년 차 넘은 시니어들이야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이 초보 선교사들은 다 이 룰 안에서 지내야 되는데, 한국에 들어가면 왜 왔어? 그러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근데 커피는 배워야 되겠지. 들어가서 이제 커피를 배우고 다시 나와서 막 연습하다가 또 막히면 비행기를 타고 또 들어가서 막 배우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39살에 제가 커피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가족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빠,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커피를 배워도 되나요? 그러니까 둘째 딸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가만히 듣고 있던 큰딸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커피도 배울 수 있는데, 야, 아빠처럼 현지인처럼 생긴 사람이 커피 가르치면 좋아하겠냐? 막 이러면서 가족의 반대가, 이거 막, 그리고 또 39살에 커피를 배운다는 게 이 얼굴로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진 않는데, 그때는 답이 없었어요, 저한테. 그 절실함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답이 없었고, 또 하나 저에게는 이제 약한 점이 있었는데, 제가 생긴 건 이렇게 머슴같이 생겼어도 제가 조금 속이 깨끗해요. 옛날에 20살 때 창자를 드러냈거든요. 이게 터져가지고 10대1로 싸운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맹장이 이렇게 구멍이 나서 액이 살짝 흘렀는데, 그 액이 너무 독해가지고 창자를 갉아먹어서 창자가 터진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 병원 가는 게 뭐 흔하간디요. 그냥 배가 좀 아픈가 봐 그러고 설사약 먹고 배탈약 먹고 그냥 한 이틀을 버텼더니 안에서 다 썩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드러내고 씻어내고 창자를 3분의 1을 잘라냈네. 그때부터 20대부터 30대 후반 40 될 때까지 제 소원이 있었는데 짜장면 한 그릇 먹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라면도 못 먹고 짜장면도 못 먹고 사이다도 못 마시고 콜라도 못 마시고 심지어는 찬물을 딱 마시면 속이 설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해요 몸이. 그런 사람이 커피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 가족들의 아내의 염려가 많았던 거지요. 근데 그때는 정말 절박한 마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무슬림 젊은이들을 만나지? 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지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커피를 배우러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 이제 마지막이죠. 4번째 커피를 배우러 오는데 학원에서 깎아 죽었대요. 회비를 20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깎아 죽었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깎지 마라. 내가 그거 깎을 거면은 비행기 타고 오지도 않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오기 싫은데 내가 원하는 거 다 가르쳐줘라. 내가 궁금한 거 다 가르쳐줘라. 그리고 회비 깎지 마라. 그러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강사가 들어왔는데 이게 말이 그렇지. 커피 학교를 해보면은 제일 힘든 부류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목사 선교사들이 제일 힘들어. 설교를 준비해도 본문을 준비해도 단어 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설교를 준비하니 이 다르고 다르다고 이 목사 선교사들이 질문을 하면은 은혜스럽게 질문하겠어요? 까칠하게 질문하겠어요? 이게 질문을 해도 까칠하게 질문하고 대답을 들어도 일단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먼저 준 다음에 설명을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끝까지 물고로 늘어지는 게 목사 선교사들의 성품인데 내가 하여간 고민하고 200만 원까지 내면서 커피를 배울 생각으로 한국에 들어갔으니 그 질문이 얼마나 깐깐하고 까탈스러웠겠어요. 강사가 와가지고 그날 몇 번 울고 나갔네. 그러고는 그 다음 날에 원장님이 직접 들어와서 강의를 해주게 됐는데 2주 동안 원장하고 나하고 커피 선교에 대한 이야기하고 커피 강의하다가 결국에 그 원장은 나와 함께 중국에 가서 커피 강의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커피 강의하고 선교 동역자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들, 그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상황 가운데 커피를 배우면서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커피가 생산되어지는 지역을 커피 벨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커피 나무는 씨앗을 심으면 3년이 되면 키가 1.5m, 2m 정도로 자라게 되고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5년이 되면 키가 큰 나무로 자라게 돼요. 5m, 6m로 자라게 되는데 가지치기를 해주지요. 근데 이 커피 나무는 냉해가 입혀지면 죽어요. 이 30년 동안 커피 묘목을 이제 키우면서 열매를 따야 되는데 찬설이 냉해가 입혀지면 죽는 거라. 그러니까 적도를 중심으로 북위 25도, 남쪽 25도 이 안에서 커피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게 냉해가 입혀지지 않는 지역이에요. 여기를 커피 벨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브라질이에요. 33% 정도의 커피를 생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베트남이에요.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한 15년 전만 해도 선교하기 힘든 나라 탑 10 안에 그 미얀마, 베트남 이 나라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그 베트남의 접경지대인 중국에서도 커피가 생산되고요. 미얀마, 사회주의 국가에서 커피가 많이 생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콜롬비아, 네 번째는 인도네시아. 단일 국가로는 2억 명의 무슬림을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무슬림 보유국이지요. 중동의 무슬림 지역에서 커피가 생산되고요. 중북부 아프리카의 무슬림 지역에서 커피가 생산되어지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인도. 13억의 힌두교를 가지고 있는 인도에서 커피가 생산되고 있고요. 다시 아시아로 넘어오면 불교권 지역인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커피가 생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커피벨트라고 불러요. 깜짝 놀랐어요. 커피벨트 안에 이슬람권과 공산권과 힌두권과 불교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커피벨트가 선교벨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지요. 하나님, 이 커피벨트, 북위 25도, 남쪽 25도의 이 커피벨트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드림벨트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커피 선교회 이름을 드림벨트 2525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커피 선교회를 시작했습니다. 8년 전에 이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선포했을 때는 회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요. 그냥 혼자 좋아가지고 막 7렐레 8렐레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중국을 가장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좋은 선배님이 저를 많이 이끌어 주셨어요. 한 번은 중국에서 이렇게 커피 강의를 이제 하는데 조금 엘리트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중국이 커피가 대단해요. 이것들이라 그러면 안 되지, 방송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커피값이 올라갈 정도니까요. 그 스타벅스를 기준으로 하면은 미국이 제일 싸요. 스타벅스 값은. 일본이 한국보다도 싸요. 여기 스타벅스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근데 중국은 한국보다도 스타벅스 가격이 더 비쌀 정도니까요. 그런 이제 비싼 스타벅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시골에서 성공을 찾아 도시로 몰려드는 중국의 젊은이들의 로망이 뭐냐면, 내가 성공했어. 그래도 내가 괜찮아. 내가 이제 조금은 중산층 이상의 엘리트 대열에 들어간 것 같아. 이 척도가 젊은이들에게는 다 그런 건 아니요. 내 생각에 이 척도가 스타벅스에서 내가 우아하게 커피를 한 잔 마실 정도의 여유가 생겼다. 노트북을 딱 펼쳐놓고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있는 것처럼 탁 이러고 뭔가를 하고 있다. 그 정도쯤 되면은 젊은이들은 그래도 내가 성공한 게 아닌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커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제 신학교에서도 강의하고 중국인 교회에서도 강의하고 했지만, 한 번은 도시의 엘리트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선교사들이 도시의 엘리트들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우리가 빵과 복음, 떡과 복음, 우리 민족이 가난한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고아들이나 가난한 자들에게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시골의 가난한 아이들을 불러다가 콜에서 신학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시골로 파송하고 가난한 지역으로 파송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노하우가 많이 있는데, 도시의 엘리트들을 콜해가지고 신학생으로 만들고 서울대 학생 이렇게 조금 어찌됐든 그런 어떤 도시 선교의 전략은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엘리트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커피로 엘리트들 만나기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생각보다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그 노하우인데 회비가 비싸면 돼요. 평소에는 그냥 제가 중국 가서 커피 학교 할 때는 일단 기본 전제가 커피는 좀 우아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에게도 회비를 50불 정도 받아요. 근데 그 중국의 엘리트들한테는 똑같은 3일 코스인데 200불 붙였어. 그러니까 진짜 엘리트들만 와요. 200불을 딱 받으려면은 인원을 많이 모아야 되겠어요? 조금 모아야 되겠어요? 10명만 딱 모집한 거예요. 그러고는 강사 프로파일에 행복한 커피 학교 대표, 손문성 바리스타가 아니요, 손문성 커피 마스터 이렇게 써야 돼. 거기에 사진을 붙여야 되겠어요? 안 붙여야 되겠어요? 사진을 넣으면 절대 안 돼요. 현지인같이 생겨가지고 사진을 넣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고는 10명만 딱 모집을 했는데 진짜 이제 나름 엘리트라고 하는 친구들이 온 거예요. 그 10명에 우리의 이제 사역자 2명을 집어 넣은 거예요. 우리식으로는 사역자고 걔네들이 봤을 땐 간첩이요. 그러니까 전도사들, 이게 중국인 사역자들 2명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12명이 한 클래스가 돼가지고 커피 강의를 시작했는데, 첫날 시작을 하는데 이 한 친구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다리를 딱 꼬고 이렇게 미스터 파마를 했는데, 이것이 질문을 하는데 중국 놈이 영어로 질문하는 거예요. 참 되게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중국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상해 이런 애들이 아니고 나는 홍콩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자기는 레벨이 다르다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팔짱을 끼고는 강의를 듣더니, 이놈이 둘째 날 웰컴 커피를 딱 마시더니 손을 딱 내렸네. 셋째 날이 되니까 조금 선물을 사가지고, 제가 이제 쓰는 중국어 교재가 있어요. 거기에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사인을 해주고 사진 찍고 선물을 받고 그랬었어요. 선생님 고맙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엘리트고 커피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놈들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한테 커피를 배워보니까 내가 커피에 대해서 되게 무식했습니다. 선생님이 커피에 대해서 나를 깨우쳐줘서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따라웃습니다. 이러면서 나를 스승님처럼 이렇게 잘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3일 동안 커피 학교 하면서 사진 잘 찍는 이제 아마추어지만 선교사님을 모셔다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떠나면서 부탁을 했지요. 우리가 3일 동안 행복하게 커피를 뽑고 커피를 내리면서 배우지 않았냐. 우리 친구들을 한번 초청을 해서
커피로 이렇게 섬기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사진 전시회도 하고 막 우리가 볶아서 그 친구들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핸드드립도 내려드리고 에스프레소도 만들어드리고 자랑질 좀 한번 하자. 그랬더니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주 뒤에 하기로 날짜를 잡았으니까 반장을 뽑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우리 간첩 있잖아, 전도사. 이 반장을 뽑아놓고 총무가 하나 있어야 돼. 누굴 뽑아야 돼요? 우리 간첩 있잖아요. 일단 세워주고 이제 전화번호 다 받아놓고는 우리는 나온 거예요. 뒤에서 선교사님이 이 사역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한번 모이자. 다 모이라고 연락하자. 모여서 커피 볶고 연습하고 같이 밥도 먹고 부어라 마셔라 밥 먹고 그러면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친해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주셔서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면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져서 간증을 통해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슬람권 공산권, 우리는 그곳을 창의적 접근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교사가 직접 들어가서 복음을 다 전하기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접촉점이 필요하더라는 거지요. 감사하게도 20년 전에 아마 커피 선교를 중국에서 했으면 망했을 거예요. 아마 20년 전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커피 선교를 이야기했으면 미친놈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커피를 흥왕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도시의 젊은이들이 커피의 매력에 빠져서 이렇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 어떻게 접촉점을 삼을 거냐라고 했을 때 중국은 많은 열매를 가져가고 있고요. 특별히 중국은 이제 한 7년 정도 진행이 되면서 좋은 샘플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카페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1층은 30평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100평방미터니까 작지 않지요. 직원이 8명이에요. 메인 바리스타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것이 2년이 됐는데도 예수를 안 믿네. 근데도 우리는 그를 존중해 주면서 계속 그에게 리더의 자격을 주고 메인 바리스타라고 인정을 해줘요. 커피를 제일 잘하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가 여러 번 다른 데서 스카우트 제안이 왔었는데, 그래서 중국인 카페에서 월급을 더 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꿈이 뭐냐면 월드 바리스타 대회에 나가서 상 타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중국 바리스타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고 싶은 게 얘 목적이고, 이 꿈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좋은 그 카페에서 얘를 스카우트 하려고 했을 때 우리 일본 선교사가 한번 가가지고 로스팅을 가르쳐주고 딱 왔네. 그랬더니 여기 나가면 커피 못 배울 것 같아가지고 딱 이렇게 다른 데서 스카우트 할 걸 한 걸 안 간 거예요. 그러고는 또 한 6개월 뒤에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그때 고수예요, 고수. 생각보다 내가 가가지고 커피 학교를 진행하면서 딱 이걸 보더니 자기 안 가겠대.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있어야 커피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친구가 8명의 직원들 속에 탑이면서 아직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메인 바리스타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2층은 아카데미를 하고 있어요. 2층도 30평이에요. 월요일은 커피 학교, 화요일은 제과제빵 학교, 수요일은 한국말로 K-팝 배우기,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 보기,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은 이제 한국 요리 배우기, 이런 걸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1층과 2층은 사업자 등록을 따로 냈어요. 만약에 2층이 문제가 되면 1층은 유지되도록, 1층이 문제가 되면 2층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금은 이 아카데미는 가난한 이들을 향한 타겟이 아니라 중국의 중산층들이 은근 많아졌어요. 시간 많고 돈 많은 아줌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들이 한류라고는 어떤 문화 가운데 우아해지고 싶어서 커피를 배우러 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 2층 아카데미의 강사들은 누구겠어요? 찬양 사역자 선교사님, 빵 잘 만드는 사모님. 그래서 1층은 이거 방송 나가요? 괜찮을라나? 어느 동네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괜찮겠지 뭐. 1층은 비즈니스의 전문적인 업장이다라면 2층은 아카데미라고는 또 다른 선교의 접촉점. 그래서 이런 거예요. 1층에서 커피를 파는데 손님이 왕이요, 바리스타가 왕이요? 손님이 왕이지. 2층의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는데 학생이 갑이요, 선생님이 갑이요? 그런 거요. 중국인 친구들이 왔는데 일단 라오스 선생님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존중해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건 일단 들어야 되잖아. 내가 강사니까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했을 때 선교의 접촉점이 훨씬 더 넓어진 것들을 보게 된 거지요. 3층은 소그룹실이 있어요. 50명 모이는 모임실이 있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한국 K-팝을 배워야 되니까 50명이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곳은 필요할 때는 예배 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고요. 10명이 모이는 또 6명이 모이는 소그룹 공간들이 있어서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호점까지 잘 확장되어졌고요. 감사하게도 좋은 샘플로 잘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을 커피 사역할 때에도 또 다른 감동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후쿠시마 원전이 터진 다음에 내 마음에 그 일본인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일본은 나에게 얄미운 사람, 그래가지고 일본은 가기도 싫었던 그런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일본 사람들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 이제 한국에 우리 감리교는 연회라는 게 있어서 그때는 들어가야 되는데, 연회에 참석하고는 이렇게 밥 먹으러 가는데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일본 선교사가 막 달려와 가지고 막 나를 막 껴안듯이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나한테 다짜고짜 일본에 오라는 거예요. 일본 와서 커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아니 가겠다고. 그랬더니 아니 장난하지 말고 진짜 오라고. 아니 가겠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 아니 하나님께서 한 달 전부터 일본인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선교사님이 오라니까 내가 가겠다고. 근데 이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냐면 나랑 목사 안수 동기요, 진급 동기요. 기도원에서 같이 진급 시험 보면서 같은 방을 썼는데, 그 같은 방에서 진급하면서 내가 커피를 내려줬는데 이 커피 내려줘서 마시는 거를 몇 번 이제 며칠 동안 그 커피를 얻어 마신 거예요. 근데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네. 자기가 그 후쿠시마가 터진 그 마을까지 한국교회가 지원한 물품들을 들고 들어가서 물품을 나눠주는데 조금 추운 때였었어요. 담요도 나눠주고 이불도 나눠주고 옆에서 따뜻한 밥을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 사람들의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상처가 크니까 그 어떤 거를 선물해줘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고 그냥 그 모습에 있었는데, 다 나눠주고는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커피 갈아가지고 가만히 커피를 갈고 뜨거운 물에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하는, 그때 봤으니까 본대로 그냥 이렇게 빙빙 돌려서 물을 부어가지고 이 커피를 내려서 한 점 줬더니 이 따뜻한 커피를 받아서 마신 이분들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내 눈앞에서 손주가 떠내려갔다고. 내 눈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너무 고통스럽다고.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이 선교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어떤 물품을 나눠주고 좋은 거를 줘도 넋이 나갔던 이들에게 나 같은 초보자도 아니고 커피 내릴 줄도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이 따뜻한 커피를 내려서 줬는데, 그 따뜻한 커피의 온기 속에서 그들이 마음을 여는 걸 보고 자기는 놀랬다는 거예요. 내가 커피를 배워야 되겠다. 그러고 한국 와서 나를 만나야 되겠다고 했는데 횡단보도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한테 시간을 내달라고 해서 내가 시간을 내줬는데 스케줄 잡으라니까 2주 일정을 잡은 거예요. 이 인간이 내가 얼마나 바쁜지를 잘 몰라. 근데 2주 일정을 가만히 보니까 약간 의심스러운 거예요. 동경부터 시작해서 치바루에서 어디 2시간 갔다가 또 2시간 갔다가 어디 2시간 가는 일정을 딱 보니까 느낌이 안 좋아. 그래서 솔직히 물어봤지. 나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후쿠시마 근처까지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길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아니 내가 일본 선교사도 아닌데 왜 거기까지 가?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지. 미안하다. 나는 일본 선교사가 아니다.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지 마라. 나는 거기까지는 못 가겠고, 그리고 2주 일정을 나는 비울 수가 없다. 내가 8일에서 9일 정도 시간을 낼 테니까 하여간 그 동경에서 그 후쿠시마까지 한 6시간 8시간 떨어졌는데 내가 중간까지는 가겠다, 양심상. 그래서 3시간까지는 갈 테니까 거기까지만 나를 이끌어라 그러고는 거기까지 갔는데도요 내 마음에는 조금 불안한 게, 아니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생선이 나왔네. 생선이 아침 밥상에 시계 호텔에서 자는데 생선이 나왔네.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같이 간 이제 집사님이 계셨는데, 커피 전문가 집사님이 같이 갔어요. 커피 전문가 집사님이 화장실 갔다 왔어. 화장실에 간 동안 음식이 나왔는데 내가 일본 선교사들에게 물어봤어. 선생님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랬더니 믿음으로 먹으래.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난 안 먹었어. 근데 화장실 갔다 온 집사님이 생선을 너무 좋아하네. 오자마자 이거부터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했어. 어찌됐든 거기까지는 갔지만
내가 이게 일본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후쿠시마 원전 터진 데까지 가서 봉사하고 그 마음이 일본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일본인 교회들을 축복하고 선교사님들을 커피 학교를 통해 이런 간증들을 나누고 커피를 가르치고 가서 따뜻한 커피를 나누도록 일본을 향해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갔습니다. 지금 일본은 500명 행사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들어가지 않고도 일본 자체 팀에서 잘 진행하고 있고요. 일본 커피 팀 중에 이제 목사님이 진행하는 팀, 사모님이 진행하는 팀 몇 팀이 있어요. 몇 팀이 있는데 사모님 팀이 재밌어. 교회는 안 나오는데 학부형 팀이야. 학부형 팀. 생각보다 이뻐. 이 학부형 아줌마들이 커피는 좋아하는데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커피 학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커피 배우는 게 너무 재밌는데 이 커피를 배워가지고 학교에서 바자회나 행사가 있을 때는 꼭 사모님이 대장이 돼가지고 이 커피팀을 데리고 가서 커피 섬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커피 선교회처럼 같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 선교팀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지역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체육대회, 지역에서 하고 있는 바자회, 지역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행사 때는 항상 힌두들이 커피를 들고 나가서 커피를 타요. 그래서 이웃사회와 함께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한국 기독교인들인데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이렇게 커피를 통해 그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커피 학교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전도 커피 학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커피 학교를 진행하게 되지요. 한 번은 그 커피 학교에 동경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다가 은퇴한 지 한 2년 되신 분이 커피 학교에 참석하셨어요. 이분이 의인이요. 자기 딴에는 의로운 사람이요. 30년 동안 부인이 교회 가는데 딱 교회 앞에까지 딱 데려다 주고 30년 동안 픽업을 하면서 교회는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야. 그 문지방을 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커피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분이 커피 배우러 왔어요. 커피 배우는 첫날 칼디의 목동설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막 너무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 집 옆에 칼디라고 하는 카페가 있다는 거예요. 한 20년 동안 카르디 카페에 가서 날마다 커피를 마셨는데 왜 칼디라는 이름이 그 이름인지 자기는 이제 처음 알았다고. 첫날 첫 시간에 이분이 은혜를 받기를 시작했네. 이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더 선한 마음을 가지면서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커피는 본질은 아닙니다. 커피가 복음은 아닙니다. 근데 커피는 좋은 선교의 접촉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조금 고백이 바뀌었어요. 지난 7, 8년 동안 커피가 본질은 아닙니다. 커피는 툴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 한 1, 2년 전부터 제게 커피도 본질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오해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저에게는 이제 커피가 본질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커피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커피 안에 숨겨놓으신 맛과 향기로움과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좋은지 커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네. 이거는 좀 커피의 매니아가 돼야 느낄 수 있는 건데. 중국에 사역을 하러 갔어요. 지지난주에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왔는데 조선족 젊은이들 중에 특별히 제가 이번에 사역하러 갔을 때 이제 강사 훈련을 시키러 갔었고요. 저에게 강사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지난주에는 귀주성에 가가지고 신학교에서 전도 커피 학교를 열어서 신학생들에게 전도 커피 학교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중국에 저희 이제 중국어 강사들 팀들이 남쪽에도 있고 동북 삼성 쪽에도 함께 협력하는 팀을 잘 만들게 된 거지요. 놀랍게도 이번에는 조선족 친구들 중심으로 된 커피 연구실을 가게 됐어요. 제 강의를 한번 듣겠다고 청강하러 들어왔는데 이 친구들이 저에게 커피를 배우겠다고, 제가 미안하지만 안 된다고 그랬어요. 미안하다. 이번에는 강사 훈련을 시키는 교육이어서 외부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랬는데, 저를 안내했던 선생님, 선교사님이 저 친구들을 축복하고 싶은
내주세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따로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조선족 젊은이들이 부모님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서 돈을 보내면서 떨어져 살다 보니까 돈을 보내면 그 돈을 먹고 쓰는 일에 막 이러면서 엄마를 믿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약간 이렇게 조금 안정되지 못한 자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를 해도 목숨 걸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그냥 건성건성 하다 보니까 한족들에게 자기들 자리를 계속 빼앗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커피 전문가가 되자. 우리가 정말 커피 전문가가 돼서 조선족 젊은이들에게 커피를 가르쳐서 조선족 젊은이들이 운영하는 카페, 조선족 젊은이들이 가서 일하는 그 카페는 커피 맛이 좋아서 이 젊은이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갖고 자긍심을 갖고 뭔가 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자. 이 마음을 가지고 얘네들이 연구실을 만들어서 저녁 때가 되면은요 8명, 10명씩 퇴근하고 와가지고 2시간, 3시간 커피로 자기들끼리 연구하는 모임을 만든 거예요.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기특한 거예요. 걔네들을 만나가지고 가서 이렇게 딱 이제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전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너희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거룩한 영향력을 통해서 사회를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도록 원하는데 너희들이 가진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미 너희들 속에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커피는 외롭고 힘들다. 커피는 혼자만의 그 고독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리더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힘들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커피에 대해서 배우겠다고 달려드는데 나는 한계가 있는데 6년, 7년을 해서 아직 커피를 다 모르는데 이 친구들은 나를 의지합니다. 내가 힘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이 친구가 와서 커피를 배우겠다고. 그래서 3일 동안 이 친구들을 많이 축복하면서 커피를 했는데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 손선교사야, 커피는 본질이다. 맞다.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젊은이들을 만났는데 나는 선교사야.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게 내 목적이고 커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툴이야. 수단이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걔네들이 나를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지요. 자기들에게 커피는 툴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에게 커피는 인생이에요. 젊음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커피는 이 땅의 많은 조선족 젊은이들을 품고 싶은 거룩한 뜻이에요. 근데 어떤 나이 많은 커피 선교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은 커피가 전부이기 때문에 퇴근하고 와서 저녁에 이 늦은 시간에 커피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선교사가 와가지고 나는 툴이야, 나는 도구야 이러면 재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들을 향해 나도 커피가 본질이고 커피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다. 난 커피를 통해서 겸손을 배웠다. 나는 커피를 통해서 열방을 섬기는 방법을 배웠다. 너희들이 품은 뜻이 조선족 젊은이들과 이 땅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너희를 쓸 거다. 이렇게 축복하니까 커피가 본질로 다가가니까 이 아이들을 나를 향해 확 달려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즈니스 에즈 미션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 선교사의 두뇌로는 비즈니스 안 돼요. 목사 선교사가 음식점을 한다, 카페를 한다, 이익을 많이 남기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시작부터가 안 돼. 비즈니스는 이익을 남겨야 돼요, 안 남겨야 돼요? 남겨야지. 안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저 선교사님들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한인들은, 디아스포라 한인들은 음식점을 하면서, 카페를 하면서, 그 라운드리 하면서 그분들은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생업이에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맛에 충성을 다할 때에 그 커피 맛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때에 옷을 빨래하고 세탁을 하고 다림질을 할 때에 하나님의 정성을 담지 않으면 비즈니스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삶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 삶이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선교사들은 그걸 도구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음식점 하는 집사님들이 볼 때는 기분 나쁘지. 나는 본질인데 왜 선교사님들은 도구로 삼냐는 거예요. 도구로 삼으니까 목숨 걸어요? 목숨 안 걸어요? 목숨 안 걸지. 비즈니스가 목숨 안 걸면 성공한다 안 한다? 못하지요. 이 드라마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비자 문제라든지 또 어떤 여러 문제들을 놓고 보면은
이 비즈니스의 옷을 안 입을 수도 없는 상황으로 계속 치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옷을 안 입자니 쫓겨나고 비자가 안 되고, 비즈니스의 옷을 입자니 이게 어색하고, 그러니까 어색하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도구입니다, 접촉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솔직히 말한다면 이제는 도구로, 툴로서가 아니라 비즈니스 자체도 본질로 접근해야 되는데, 본질로 접근하려니까 이게 뇌 구조가 안 맞네. 뇌 구조가 안 맞아. 예전에는 비즈니스로 접근을 안 해도 됐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기업체들이 잘 나갈 때는 선교사님 이름 회사에 이렇게 올려주면 되거든. 근데 최근에는 중국의 법이 그런 거 들키면 큰일 나요. 회사가 문을 닫아. 이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업이 선교사를 비자나 여러 문제로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면서 서로 힘든 시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얘기까지 해야 되겠다. 미국 선교단체는 그나마 NGO라는 것을 통해서 비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었는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인도네시아의 NGO 비자를 거의 다 끊었어요. 미국 선교부도 2년 전인가 앞으로 선교사 비자를 선교부에서 책임지기 힘든 시기가 옵니다. 미국 선교사들도 비자를 개인들이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대안을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미국 선교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럴 만큼 NGO라든지 또 다른 많은 형태로 이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선교부는 그런 비자를 준비했는데도 이제 미국 선교부도 비자가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하물며 각계 전투를 많이 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비자로 그 땅에서 살아남는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즈니스에 옷이라도 입어야 되는데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땅을 이렇게 오면서 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참 축복하셔야 되고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 조금 적은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유는 이거요. 1세대, 1.5세대들이 미국이라는 낯선 이방 땅에 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언어를 적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이 땅에서 비즈니스를 일으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미국에 나와 있는 1세대, 1.5세대 성도님들이 성공을 해봤어요.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성공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그걸 해본 거예요. 그러니 한 60쯤에 은퇴하신 분들은 아직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건강하지. 영어도 되겠다. 다 잘 되는 건 아니요. 그래도 어찌됐든 뭐 어디 가도 그거 뭐. 그리고 이방 땅에서 한번 어려운 시간을 성공으로 해본 적이 있겠다. 나름 연금도 있겠다. 이런 분들이 골프 치러 다니는 것도 참 은혜이지만 1년에 한 두세 달은 선교지에 가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을 한다면, 한국에 있는 분들도 열심은 있지만 타문화권에서 성공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도 열정이 있지만, 헌신이 있지만 이 영어가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말이 안 되면 골치 아파요. 60이 넘어가지고 말이 안 되면 선교하러 온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이분들 모시고 다니느라고 진이 빠져. 이것도 한국에서도 듣잖아 또. 주여. 하여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대안들이 필요한데 두 가지 대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은퇴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선교적으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선교적인 자원이 충만하다. 어떤 선교적인 자원? 기존의 선교지에 있는 목회자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에 대한 노하우, 그 땅을 해석해 놓은, 정탐해 놓은 그 노하우 아래 30년간, 때로는 20년간, 40년간 이 땅에서 겪었던, 이방 땅에서 겪었던 비즈니스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 노하우가 이렇게 탁 네트워킹되고 접목된다면 선교사님이 힘들게 비즈니스 막 끙끙거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 현장과 잘 이렇게 매칭이 된다면, 아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넉넉한 선교적인 인력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건강도 준비해 주셨고 열정도 준비해 주셨고 물질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밤늦게까지 그거를 찾겠다고 고민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만있어. 어디까지 또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되지? 까먹었네. 커피를 통해 커피 벨트를 향해 창의적 접근 지역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왜 커피냐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에 커피 코드가 있다. 하나님께서 커피를 통해 흘려보낸다라고 했을 때 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제가 시애틀에서 커피 강의를 하고 왔는데 시애틀 스타벅스 1호점이 요즘은 인기가 죽었대요. 그럼 어디가 뜨는지 아세요? 그 스타벅스 리저브라고 하는 아주 막 휘황찬란한 굉장히 고급스러운 매장을 하나 만들어 놨네. 그러니까 스타벅스 커피가 조금 맛이 없는 게 아니냐,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막 소문이 무성하던 차에 리저브라고 하는 고급 매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커피값 엄청 비싸요. 라떼 2잔 시켰는데 14불이요. 리저브는 되게 비싸요. 그러면서 거기는 막 핸드 드립을 해요. 일반 커피가 한 3.5불, 4불이라면 핸드 드립은 6불을 받아요. 라떼도 7불을 받고 이러면서 좀 비싸요. 거기가 인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스타벅스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커피를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화를 팝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들이 커피 팔아요? 문화를 팔아요? 내가 볼 땐 커피 장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문화를 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달 전에도 한국에서 스타벅스가 중심이 돼가지고 재활용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막 캠페인을 벌이고 막 그래요. 나름 스타벅스에는 노트북을 들고 이렇게 탁 앉아있는 그게 젊은이들의 문화인 것처럼 성공한 사람의 문화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문화라는 옷, 문화라는 코드가 우리에게 거부감을 많이 없애는 거예요. 커피는 이슬람권에서 커피의 문화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거지요. 중동 선교를 여러 번 하신 분들은 기억할 텐데 무슬림들은 커피를 자기들의 음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기독교에게는 와인을 주었고 신이 이슬람에게는 커피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람에게 있어서 커피는 거룩한 음료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 속에는 초기의 커피는 이슬람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이 경건의 밤, 늦은 밤까지 이 꼬란을 암송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졸음을 쫓으면서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말하는 커피는 굉장히 거룩한 음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에티오피아에서 시작했지만 이 문화가 이슬람권에도 들어가면서 커피에 많은 의미를 담아요. 3잔의 커피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커피는 안녕을 기원하는 커피예요. 그 당시에는 부족국가 시대에 그 부족 간에 전쟁이 많았었거든요. 오늘 또 우리 아빠가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갔는데 안전하게 하루를 잘 살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2잔의 커피는 번영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번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족이 번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이 번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 번째 잔, 3잔의 커피는 평화를 의미해요. 전쟁이 많았던 그 이슬람 부족들가에 내가 커피를 족장과 족장이, 부족과 부족이 함께 만나서 1번 커피를 마시고 2번 커피를 마시고 3번째 커피를 마실 때쯤 되면은 우리가 친해지지 않았냐. 우리는 적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우리는 형제가 된 것 같은 친근함이 있다. 3잔의 커피를 함께 마셨다. 우리는 형제가 됐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해석을 할 만큼 이슬람은 커피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 성찬으로 이렇게 그 기독교 예식을 한다면 이슬람은 커피를 가지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실제로 귀한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을 대접할 때 당신을 우리 집에 모신 것이, 당신을 우리 집에 와준 것이 고맙습니다라는 이 표현을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할 때는 저 벽장 다락에 숨겨놨던 좋은 커피를 꺼내서 그 자리에서 커피를 볶아서 직접 갈아가지고 커피를 내려주는 거, 이게 당신을 존중합니다,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을 만큼 이슬람은 커피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슬람의 문화가 된 거예요. 하나의 문화가. 아직 잘 안 느껴지시는가 본데요. 재해석해 드릴게요. 조선을 사랑했던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왔어요. 얼마나 키가 컸는지, 얼마나 코가 컸는지
생긴 모습이 이상해가지고 그 서양 선교사들을 향해 조선의 여인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서양 귀신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 서양 귀신 같은 막 큰 사람들이 하인을 데리고 또 동료 사역자들을 데리고 저 충청도로 해가지고 청양으로 해서 공주로 해서 이렇게 대전으로 막 이렇게 힘겹게 건너가는데, 말로만 듣던 서양 귀신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는데 시골 인심에 그 지나가는 사람 굶겨보내요, 아니면 밥이라도 조금 먹여보내요. 밥이라도 먹여보내야 되니까 좀 용기를 내가지고 그냥 가지 말고 좀 찬이라도 들고 가라고, 여기 앉으라고. 그래서 앉아서 찬을 먹는데 서양 귀신이 뭐하나 이렇게 보니까 숟가락에다 그냥 숟가락을 들고 된장에 숟가락 푹 집어넣어서 쪽쪽 빨아먹고 맛있게 쪽쪽 빨아먹네. 그 모습을 본 할머니가 불쌍해 보이고 측은해 보이고 이뻐 보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할머니가 가만히 있어요? 뭔가 해요? 뭔가 해야지. 김치를 찢어줘야지. 근데 할머니가 김치를 찢어줄 땐 어떻게 찢어요? 일단 이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를 쭉 찢어서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줬더니 씩 웃으면서 그 김치를 받아 먹어. 그 순간 할머니가 생각할 때 서양 귀신은 되게 무서울 것 같이 생각했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처럼 똑같이 된장찌개에 숟가락을 담고 쪽쪽 빨아먹고 김치를 덥석덥석 받아먹는 우리랑 똑같은 문화 속에 우리가 먹는 거 같이 먹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한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친근해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문화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서양 문화 가운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조선을 사랑한 선교사들이 우리 문화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그 복음이 편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문화는 그런 거예요. 젊은이들이 커피 문화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커피 문화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지 않고 우리의 방법대로 기독교가 위대합니다라고 우리의 방법대로 계속 전파하려니까, 그들을 바꾸려니까 부딪히지 않겠어요. 때로는 선교에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그들의 문화를 먼저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귀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저를 축복해 주시려고 일부러 부르셨어요. 가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손선교사 내가 축복하고 싶어. 예, 목사님 말씀하세요. 커피를 가지고 사역하는 건 정말 잘하는 것 같아. 근데 혹시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아직 잘 그냥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의복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나? 아니요, 아직 모릅니다. 손선교사, 선교사가 그 땅을 이해하려면 그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 음식 속에 가난도 있고, 그 음식 속에 슬픔도 있고, 그 음식 속에 기쁨도 있고, 그 음식 속에 레벨이 있다. 그 음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나라를 이해하기 힘들다. 손선교사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 음식을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의 음식 문화를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다. 깜짝 놀랐어요. 나는 커피 선교사이기 때문에 커피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목사님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민족을 진정 품을 수 있다면 그들이 먹는 음료부터 음식까지 다 식재료까지 이해했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손선교사야, 그 땅이 가지고 있는 풍토와 기후와 그들의 사람들이, 계급적인 사람들이 옛날부터 입었던 의복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의복을 이해해라. 전통을 존중해줘라. 손선교사야, 장례 문화를 알아야 된다. 장례 문화를 알면 그들을 만나서 어떻게 축복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가 이해된다. 장례 문화를 알아라. 막 머리를 한데 맞은 것 같았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커피를 향해 달려갔는데 본질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한 본질, 또 다른 본질이 있었는데 내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비행기 타고 오면서 책을 하나 샀어요. 음식에 대한 책을 샀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백을 같이 나눴어요. 이 땅을 사랑하십니까? 선교제를 사랑하십니까? 그들을 정말 이해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냐라고 했을 때
그들의 문화를 무시하고 선교를 시작했던 제 모습을 떠올리면서 문화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지요. 하나님은 한국을 향해 엄청난 축복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는 한류라고 하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아멘. 세상에 반만년 역사 가운데에 찌질이 궁상이었던 반만년 역사 가운데에 문화 콘텐츠, 이 K-팝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의 이 히잡을 쓴 이 이슬람 젊은이들까지도 K-팝 춤에 난리치는 거 우리가 봐요, 못 봐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 한류라고 하는 문화 가운데 한국 민족을 눕혀주고 계세요. 한국 드라마를 전 세계에 퍼뜨리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입는 옷, 그걸 따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제일 참 기쁘다라고 할 때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 나는 공항에 가서 대한항공 스튜어디스들 지나갈 때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쫙 영국의 그 스튜어디스들이 딱 오고 대한항공 스튜어디스들이 딱 지나가면서 이렇게 오버랩 될 때 보면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한국의 그 물광 피부. 이게요,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광나, 빛이 나. 근데 하여간 영국이나 미국이나 스튜어디스들은 살짝 뚱뚱한 것 같아. 살짝 하여간 못 미치는 거. 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이쁜 거예요.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 모습, 한국의 그 탤런트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메이크업을 한 듯 안 한 듯. 근데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의 주식 부자 2등이 누구요? 그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2등이잖아요. 그 화장품이 올라가가지고. 한류라는 드라마가 한국 사람들이 입는 옷, 한국 사람들이 바르는 것,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것, 이런 것들을 온 세계가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북한 외에 또 한 나라 어디 있다고 했는데 못 가는 나라가 없이 이 여권만 가지면은 어디든지 환영하는 지금의 시대야말로 선교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이거 해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큰일 나요. 이게 근간이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금 잘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젊은 선교사들, 또 우리처럼 연륜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경험을 통해서 협력하도록, 비즈니스 선교를 협력하도록 함께 세워준 사람들, 또 다른 젊은 세대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겠다고 고민하는 그들을 향해 전부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라고 하면 디귿어요, 안 디귿어요?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혼나는데 큰일 났네. 아니, 갈 사람들은 가야 돼요. 신학교 갈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이 30년 동안 훈련시킨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반찬 가게예요. 반찬 가게. 한류가요, 이게 반찬 가게가 어느 정도냐면은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 그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이 동남아시아의 이 캄보디아나 이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생일날 미역국 하나 갖다 놓고 김치 한 쪼가리 갖다 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세레모니 하면은 이게 최고의 세레모니가 된다니까요. 생각해봐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한국 음식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상류층이요. 돈 부자들은 할 수 있어. 근데 텔레비는 상류층만 보나요?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도 보는데 평소엔 안 되는데, 우리 딸이 한류를 너무 좋아하는데, 내 와이프가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는데, 우리 와이프를 위해 내가 생일날 한국 음식점에 가가지고 불고기 이거만큼 사고 김치 이거만큼 사고 미역국이라는 것도 이거만큼 사서 당신에게 생일 축하하려고 이벤트를 했습니다. 이런 멋진 캄보디아 남자가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나는 태국의 시장 바닥에서 함께 3평짜리 5평짜리 반찬 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서민들이 이 반찬 가게 하는 사람을 정말 좋아할 것 같아. 이게 내가 이슬람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있었던 말레이시아에서 그 차를 타고 한 5시간 가면은 하디아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하디아이.
하디야이는 태국의 이슬람이 3%인데 하디야이 동네는 거의 50%가 넘어요. 무슬림이. 이 동네에 커피 학교를 하러 갔는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무슬림들이 전략적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처음에 한 2명 들어온대요. 2가정 들어와서 한 5평짜리 그 시장에서 그 뭐야, 걔네들 케밥 있잖아요. 케밥. 케밥집 하는데 평수가 넓어야 돼요? 좁아도 돼요? 좁아도 되지. 케밥집 해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걔네들 들어와서 장사할 때 화려하게 안 해요. 막 50평, 100평 엄청 화려하게 안 해요. 화려하게 하면 주변에 돈 있는 사람들이 긴장하거든. 현지인들이 긴장하거든. 근데 한 5평짜리 시장에서 케밥집 하니까 거지 같은 것들이 어디서 굴러 들어와가지고 그냥 저거 하고 있으니까 경계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2, 3년쯤 지나면 친구들, 형제들 데려다가 저쪽에 케밥집 하나 또 하네. 돈을 벌면 우리는 40평으로 늘릴 텐데 걔네들은 절대 안 늘려. 그러니까 저쪽에 또 해놓네. 한 10년쯤 지나면은요, 여기저기 이슬람 가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쥐죽은 듯이 동네에서 이렇게 살다가 한 10년쯤 지나면 20가정, 30가정, 40가정 늘어나면 막 시끄럽게 한대. 시끄럽게 하면 얌전한 사람들이 떠나요. 한국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백인들이 떠나요. 한국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떠나요. 중국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떠나요. 이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니까 사람들이 떠났는데 이게요, 20년이 아니라 30년, 50년, 100년 지나니까 그 마을이 이슬람 마을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를 하고 다시 우리의 고향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했는데 이슬람은 그게 아니야. 거기서 그냥 살로 눌러 앉기로 작정을 하고 거지처럼 들어와서 별 볼 일 없는 놈들처럼 왔는데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니까 그 땅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선교 전략보다 엄청 무서운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쓰나미가 일었네. 파타야에 쓰나미가 왔네. 파타야에 쓰나미가 왔을 때 미국에 있는 NGO 단체라든지 한국에 있는 NGO 단체라든지 유럽의 NGO 단체들이 들어가서 막 구호하고 물건을 나눠주고 막 그들을 케어하고 한 6개월 동안 죽으라고 했는데 이슬람이 안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왜 안 움직이지? 그러면서 그냥 계속하고 1년 뒤에 딱 빠졌는데 그 빠진 자리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쓰나미로 몰려들어왔던 상점들, 폐허가 된 상점들을 무슬림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사이에 그걸 다 산 거예요. 그러고는 빠져나가니까 무슬림이 돈을 산 그 상가를 다시 다 일으켜서 그 상권을 잡아내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기독교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대했는데 이슬람은 우리보다도 더 처절한 전략을 가지고 그들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이상으로 그들도 선교적인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주와 복음 앞에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 시대에 주신 5,000년, 반만년 역사, 우리 시대에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거다. 그런 마음이. 감사합니다. 한국에 안식년 들어갔습니다. 이제 본부에서 커피 선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안식년 들어갔어요. 한국 교회가 이제 뭐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특별히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전수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도의 접촉점 툴이 약한데 손선교사가 와서 그것 좀 훈련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고민하는 선교사들은 커피를 배워갔으면 좋겠는데 커피 선교회를 만들자. 본부에 요청이 있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으로 들어가서 가장 놀란 것은 한국이 정말 힘들구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미국도 참 힘들게, 정말 힘들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도 최근에는 녹록지가 않아요. 혼자 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벌이가 거의 일반화되어 있고요. 한국은 뭐 5시 퇴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늦도록 수고해도 참 살기가 힘들 만큼 어렵다.
그런 중에서도 시간을 구분하여 예배하고 또 성경 공부 참석하고 또 다른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열심히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고 선교비를 드리는 그 열심에 더 겸손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교회가 정말 힘들다라고 했을 때 힘든 정도가 아니라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으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정말 힘들까라고 했을 때 왜 힘든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힘들긴 힘들겠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은 두 부류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대학생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젊은 세대, 차세대들이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젊은 세대들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땅에서. 최근에 시작한 드라마, 이제 끝난 드라마에서도 주제가 뭐였냐면 헬조선이라는 단어였었어요. 조선을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모아서 자기는 한국에서 대학 나와도 취직도 안 되고 이러느니 나는 오토바이 배달꾼이 돼가지고 어렵더라도 내가 3년만 죽으라고 고생하면 1억이 모아지니까 이 1억을 모아가지고 해외에 가서 유럽에 가서 공부해서 난 거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거지 같은 한국에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의 마음 가운데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가슴 깊이 불신으로 와 있어요. 그 젊은이들을 어떻게 축복하지? 어떻게 축복하지? 그 젊은이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5% 미만의 대학생들이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군부대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를 정기적으로 갑니까? 했더니 3.8%래요. 이 비율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이야기할 때 기준이 몇 프로예요?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요. 한국의 대학생들이 미전도 종족이요. 걔네들이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 손자들이요. 군부대에 있는 미전도 종족 아이들이 우리 손자들이고 우리 자녀들이라니까요. 한국이 거기까지 왔어요. 그러니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아요? 어두워요? 어둡지.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주일학교 문을 닫아요. 더 이상 주일학교 담당 목회자가 없어도 돼요. 점점 젊은이들이 줄어들어요. 하나님 아픈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 가운데의 하루는 참 이렇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강한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젊은이들을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서울에서 모이는 화요 모임,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 있어요. 그건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 모임에 가서 커피를 타면서 젊은이들을 축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마음은 주셨는데 바빠. 내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2달이 되도록 실천을 못했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고 집에 왔는데 화요일 저녁에 씻고 누우려고 딱 일찍 누우려고 한 9시쯤 누웠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호통치시는 듯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야, 이 게으른 놈아. 2달이 지나도록 찾아가지도 않냐. 막 그 마음이 드는데 그날따라 되게 두렵게 그 음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하는 곳에 갔어요. 갔더니 다 끝나고 막 다 철수하고 악기를 싣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악기를 싣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여기 대장이 누구냐고 대장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대장이 없디야. 그럼 누가 있냐고 그랬더니 대표 간사가 있디야. 그럼 대표 간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가가지고 막 설명을 했어요. 나는 커피 선교사인데 하나님 이 마음을 주셔서 여기 찾아왔다. 그랬더니 눈을 말똥말똥 뜨면서 내가 이 얼굴이 믿을 수 있게 생겼어요. 눈을 말똥말똥 뜨면서 걱정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길래 약간 뻥을 쳤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부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하고 다 나한테 커피를 배웠다. 사실 다는 아니요. 한 10명 중에 한 10명 배웠어. 그 정도면 다라고 뻥칠 수 있잖아요. 다 커피를 배웠는데 내일 여기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실 거다. 그리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부목사님들하고 우리 커피 선교팀하고 같이 커피를 내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안심시켜 놓고는 그 다음날 거기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전화 좀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젊은이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고는 전화 부탁을 하고는 커피를 내려야 되는데 이게
종이컵에다가 내려야 되겠어요? 예쁜 컵에다가 내려야 되겠어요? 예쁜 컵에다가 내려야 되잖아요. 목사님, 이왕이 전화해 주신 거 100만 원만 좀 주세요. 젊은이들을 축복하는데 정말 테이크아웃 예쁜 잔에다 하고 싶은데 그거 3,000개 만드는데 100만 원 들어가요. 목사님 주세요. 받았어요. 커피는 우리가 볶아서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첫날 우리가 8명이 가가지고 한 400명 모여요. 커피를 내리는데 이거 마셔도 되나? 돈 내고 마셔야 되나? 이러면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한 100잔밖에 안 나갔어. 그 다음 주에도 또 내렸더니 먼저 마신 사람들이 이리 와 커피 마셔 지들이 안내하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나니까 예배 시간에 딱 맞춰 오던 대학생들이 한 30분 전에 와가지고 로비가 꽉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예수전도단 본부 간사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저희가 커피를 배우겠습니다. 우린 그때를 기다린 거잖아. 그래가지고 예수전도단 간사들을 커피를 가르쳤어요. 초급 과정을 가르치고 니네들은 초급만 배워서는 안 된다. 사역자들이니까 조금 더 고급 과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는 커피를 잘 가르쳤어요. 커피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커피를 타고 뒤에서 물 끓여주고 커피를 거의 다 끝날 때쯤에는 우리가 뒤에서 커피를 갈아주고 물을 끓여주고 간사들이 커피를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내릴 때는 머뭇머뭇하던 청년들이 자기들 간사가 커피를 내리니까 누구 커피가 맛있나 막 이러면서 더 활기 있어진 거지요. 지금은 3기 커피 학교까지 지나가지고 신림동 본부에 있는 예수전도단 간사들 한 90여 명 중에 30명 가까운 친구들이 저에게 커피를 배웠으니까 대학생 캠퍼스 사역에 이게 어느 정도 시작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지요. 지금은 3기 커피 학교 학생들이 커피를 내리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도전했어요. 야, 예수전도단이 니네들 날마다 예배만 드리지 전도는 안 하는 것 같다, 우리가 보니까. 예수전도단이면 예배 드리기 전에 전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맞지 않냐. 계속 구박을 했더니 그 안에서 커피를 타던 팀이 예배당 밖에서 이제 커피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지난달부터는 저에게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저희가 화요일 날은 조금 바쁜데 매주 목요일 날 마포 공덕 오거리 그 주차장에 집사님이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그 전기를 빼주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매주 목요일 날 점심시간에 2시간씩 커피를 내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커피를 내리고 있어요. 2018년까지의 목표가 뭐냐면 우리 화요 모임을 중심으로 5개의 커피 전도팀을 만들어서 5개의 캠퍼스에서 흩어져서 커피 전도를 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비전 삼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대로 섬기겠다는 마음. 게을렀지만 순종함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간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이 전도팀을 만들어서 나가겠다고 커피를 볶아서 커피 전도를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군부대 커피 학교를 하나님 열어달라고 4개월을 문을 두드렸어요. 만나는 목사입니다. 목사님, 군인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좋은 군목 목사님 좀 소개시켜 주세요. 소개받았는데 내가 설명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일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이 지쳐요. 빨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 찾아주세요. 막 전화해서 막 인사드리고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 포기하지 않고 4개월 동안 하나님 군부대 열어주세요. 군부대 열어주세요 기도했는데 3년 전에 군목 한 분이 한국에 우리 행복한 커피학교 강사들이 따로 있어요. 한 8명 정도의 강사들이 있는데 국민일보에서 진행하는 행복한 전도 커피학교 강사도 우리 강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생각보다 좀 괜찮게 있어요. 3년 전에 자기가 군부대에서 커피학교 하는 걸 한번 봤는데 그 뒤에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대를 이동했는데 선교사님, 저희가 그걸 한번 하겠습니다. 갔어요. 가서 이제 커피 학교를 진행하는데 여기 4명은 군종들, 여기 8명은 교회 여자 집사님들. 왜냐하면 군인교회 여자 집사님들이 커피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예전에는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초코파이였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초코파이 그까이 거 PX에 가면 다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돈을 보내줘가지고 이 군인 카드가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교회 안 가도 PX 가면 지들이 먹고 싶은 거 다 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뭐 교회 가서 교회 안 가도 PX 가면 피자도 있고 다 있네. 근데 요즘 군인들이 제일 먹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맛있는 커피. PX에 가면 맛있는 커피가 없어. 맥스웰 캔커피밖에 없어. 근데 군인교회 집사님들이 커피를 잘 배워가지고 아까 드셨던 핸드드립 커피처럼 저렇게 맛있는 커피를 하여간 군인교회 사병들을 위해서 점심도 맛있는데 커피도 맛있게 내려주네. 사병들이 내무반으로 들어갈 때 그냥 보내야 되겠어요? 양손에 커피를 들려 보내야 되겠어요? 양손에 커피를 들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무반에 가서 이렇게 내무반 식구들에게 야 교회 갔다 왔는데 커피나 마셔라 이렇게 커피를 탁 나눠주고 자꾸 얻어먹으면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미안하지. 그러면 이제 추수감사 행사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교회 가자 한마디 하면 이렇게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교회 집사님들이 커피를 배워서 사병들을 축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8명의 교회 집사님들이 미모와 인간성을 가진 집사님들이 다 준비했어요. 이쪽 테이블이 문제예요. 이쪽 테이블이. 여기는 대령 포병 단장님, 교회 안수 집사님, 그 옆에는 목사님이 왔는데 그 옆에 불교 법사님이 와서 앉아있네. 그리고는 그 법사님 옆에 사단 참모장, 사단 참모장이 실권자 아니겠어요? 사단 참모장이 딱 앉아있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커피 학교를 통해 전도도 해야 되는데 지들이 굴러왔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3일 동안 커피 학교를 재밌게 진행했는데 이 참모장님이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 차하고 커피의 전문가는 스님들이에요. 스님들. 진짜 전문가들은 스님들이에요. 스님들이 시간이 많어. 스님들이 생각보다 돈도 많어. 그래가지고요 남대문에 커피용품을 사러 가면은 그 커피용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하고 스님들은 금방 구분된대요. 목사님들은 저거 줘봐요, 이거 줘봐요, 이거 줘봐요 한 다음에 한 가지 골라놓고 깎아줘요 하는데 스님들은 이거 줘봐요, 이거 줘봐요 안 한대요.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커피 고수가 많아. 그러니까 차를 즐겨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법사님이 또 참석을 했네. 3일 동안 끝나고 커피를 너무 좋아하던 법사님하고 참모장이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존중하면서 이렇게 정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참모장님, 내가 여기까지 와서 커피 학교를 하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정말 어른이 됐는데 내 딸이 23살이요. 대학교 3학년이요. 우리 아이들이 청년이 됐는데 내가 청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참모장님, 자녀가 있지 않냐. 이 사병들은 자녀 같은 아이들 아니냐. 이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커피를 배워보니까 행복하지 않냐. 우리가 사병들을 모아주세요. 장교들을 모아주세요. 인성교육에 커피 학교를 진행하십시다. 그래서 사병들이 커피를 내리고 커피를 볶고 할 때 우리가 옆에서 물도 끓여주고 커피도 갈아주고 그 사병들이 내린 커피를 맛보면서 득을 두들겨주면서 격려도 해주면서 우리가 사병들을 축복하는 커피 학교를 한번 하십시다. 그랬더니 참모장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 선생님, 목사님이지만 종교를 떠나서 커피 선생으로 제가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제가 꼭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초급장교 교육을 인성교육 커피 학교로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52사단에서 우리 강사들이 가가지고 30명의 초급장교 교육을 했어요. 또 56사단에서는 우리 커피 강사가 들어가서 커피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로 수요 예배 설교를 어제 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커피 선교를 가지고 어떻게 이 땅을 섬길까를 고민할 때에 나는 단체도 아니에요. 손문성 선교사라는 개인의 이름이지만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축복하고 싶고 군부대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방법은 몰라. 근데 내가 한 건 뭐냐면은 순종한 건 줄로 믿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에 예수전도단 화유 모임에 찾아가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이 마음을 주셔서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믿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군부대 커피 학교를 두드리면서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세요. 길을 여시는데 그냥 여시는 게 아니라 종교가 다른 참모장, 불교 골수분자 참모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일하신다는 모습을 나는 경험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힘들어요. 선교지가 힘들어요. 전도가 힘들어요. 왜 힘든가 고민해 봤더니 이유는 한 가지요. 전도는
안 하면 힘든 거예요. 전도는 하면 쉬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욕 먹어가면서 전도하고 제사 그릇을 태워가면서 생명을 걸고, 우리 가문이 믿음 안에 서지 않으면, 제사를 끊지 않으면, 남편한테 맞아 죽어도, 시어머니한테 쫓겨나도 내 대에서 제사를 끊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전도를 했는데, 우리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도는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선교도 일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나이가 젊어서가 아니라 주와 복음 앞에 내가 선교하기로 결단을 하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커피를 가지고 네트워킹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여러 마음 중에 하나는 실버 세대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60이 청춘이라는 말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었는데, 이어령 박사가 쓴 글을 보고 내가 깊이 회개했어요. 이어령 박사는 그래도 굉장히 존경받는 국문학자이시면서 최근에는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이렇게 모범을 가지고 계시죠. 그분이 70 넘기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는데, 딸이 암의 고통 중에 여러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딸이 암 투병 중에, 고통 중에서도 저렇게 평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이어령 박사가 90이 넘어서 쓰신 글에 이런 글, 에세이를 읽게 됐어요. 나는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20대인 줄 알았다. 그 청춘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20대를 정신없이 보냈다. 30대, 40대 아빠의 역할을 잘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40이 돼도 나는 시행착오가 많고 실수투성이었던 것 같다. 인생의 60이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줄만 알고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왔는데, 아직 60이 돼도 뭔가 아쉬움이 많더라. 내려놓는다고 내려놔서 조금 있으면 좀 이 땅을 떠날 줄 알았는데 70이 되고 80이 되고 어느덧 90이 된 나를 보게 된다. 내가 내 나이 60에 조금 더 일찍 깨달았다면 지금은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고백한다. 사람들은 아직도 20대를 인생의 가장 황금의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황금의 시기는 60대인 것 같다. 20대는 너무 시행착오가 많았다. 40이 되면은 사람 노릇을 할 줄 알았더니 40이 돼도 아직 나는 성숙되지 못했더라. 60쯤 돼 보니까 멀리서 지켜볼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웃어줄 줄도 알고, 기다려줄 줄 아는 인생의 성숙한 아름다움이 60이 돼서야 가장 아름답게 내게 드러나는 것을 봤다. 나는 다시금 인생을 다시 내게 돌아갈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나는 60대로 돌아가고 싶다. 이어령 박사의 이 에세이를 읽고 내가 크게 회개했어요. 60대를 축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60대는 하나님 앞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대인 거예요. 60 전까지는 자식들 장가 보내고 인생의 노후를 준비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들을 시간이 없어. 정신이 없어. 근데 60쯤 되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시간이 더 넉넉히 다가오는 거예요. 그 60대를 어떻게 축복할 건가? 커피를 가르쳐야 되겠다. 커피를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일단 저주받은 입맛만 빼놓고는 웬만하면 제가 다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게 전문인 선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인 선교는 너무 고차원적이에요. 좀 의사는 돼야 전문인이 아닐까? 한의사가 돼야 전문인이 아닐까? IT 박사쯤 돼야 전문인이 아닐까라고 하는 전문인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하여간 40년 동안 김치 담아가지고 김치 무진장 맛있게 만드는 거 전문인이요, 아니요? 전문인이지. 미용실에서 머리 30년 깎은 사람 전문인이요, 아니요? 전문인이지. 그거 근데 하긴 전문가도 있지만 이게 커피 전문가가 되는데 대학 나와야 돼요? 한 4년 걸리나?
그게 아니거든. 이 커피는요, 자격증 따는데 한 달이면 돼요. 내가 커피를 정말 잘 배우고 싶다. 어디 가서도 커피를 맛있게 내릴 수 있게 잘 배우고 싶다. 6개월에서 머리 나쁜 사람은 1년이면 아주 그냥 하트도 이쁘게 뿅뿅뿅 잘하고 카페라떼, 카페 모카, 캐러멜 마끼아또 메뉴 다 만들 수 있어. 하여간 바보 빼놓고는 주전자들의 힘만 있으면 핸드드립 잘 할 수 있어. 아니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1년이면 커피 잘 배울 수 있어요. 은퇴를 3년 앞두고 하나님, 내가 주와 복음 앞에 커피를 배우고 싶습니다. 내가 60대는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고 싶은데 제가 3년을 앞두고 제빵을 배우겠습니다. 내가 3년을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어. 나는 피부 마사지, 두피 마사지 이런 거 난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은요, 일단 눕혀놓고 쪼물딱쪼물딱거리면서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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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 눕혀져 있는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한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10번 만나면 친해지잖아요. 눕혀놓고 쪼물딱쪼물딱 이쁘다 이쁘다 머리 만지면서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우리 자녀들 얘기해주고 내 인생을 얘기해주다 보면은 복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그러니까 일단 하여간 눕혀놓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 한국이 이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배우는데 수년 걸리겠어요. 1년이면 충분하겠어요. 된다니까요. 전문인이라고 했을 때 누가 전문인이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시면 전문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언어가 조금 문제일 수도 있는데 말로 되는 게 있고 몸으로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빵 만드는데 말이 현란해야 돼요? 맛이 좋아야 돼요? 한국 음식점에서 한국 음식 가르치는데 말로 가르쳐요? 맛으로 가르쳐요? 맛으로 가르치지. 중국 선교사들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한식당을 해가지고 잘 자리 잡을만 하면은 이 종업원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가야 돼요? 사모님이 들어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을 그거 가지고 또 키워놓으면 나간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 이름 벌려놨는데 내가 선교사인지 이거 하라는 정체성 혼란이 되고 힘든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 내외분이 한국 음식점 30년 경영하신 분들이 1년에 2달씩 들어와가지고 메뉴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또 우리 그 직원들도 교육시켜주면 그 2달 동안 자기들은 마음 편하게 신학교 사역, 외부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잖아. 1년 들어와서 살면 골치 아파. 60 넘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만 듣간디 자기들 고집대로 하지. 근데 한 2달쯤 있다 가면은 착해져요. 갈 사람들이니까 고집을 안 부려. 2달쯤 되면 적당히 참을 수도 있어. 선교지도 와서 살면 골치 아픈데 왔다 가면은 좋아요. 그럼 뭐 우리가 뭘 중국 가서 2달씩 살아. 1년씩 살 필요 뭐 있어. 상반기에 중국 가서 중국 2달 동안 그 한국 음식점 하는 선교사님 잘 도와주고 미국에 와서 손주들 보고 교회 또 공동체랑 조금 쉬다가 하반기에 2달은 조금 저기 또 어디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또 한식당에 가서 한 2달 메뉴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이렇게 5년만 돌아봐요. 한 10개 나라는 돌잖아. 우아하고 멋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치고 빠지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선교사들은 그 땅에 살다 보니까 메뉴를 업그레이드 시키기가 힘들어. 그리고 어떤 전문성들이 부족해. 근데 그 연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빠져주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빠져주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빠져주면 그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고 또 가서 그 사역을 하고 오니까 파트너십이 생기는 거죠. 제가 3월 셋째 주에 말레이시아에서 비즈니스 미션 트레이닝 스쿨을 열어요. 다시요. 뱀 포럼이라는 건 많았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론적인 막 이렇게 토론과 회의는 되게 많았는데, 이거를 실제로 어디 가서 훈련 받아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선교사님들이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커피 선교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 안 가도 된다. 드림벨트 2525 커피 선교회에 찾아가면 커피 선교에 대해서는 하여간 거기 가면 다 들을 수 있고 대안이 있다. 우린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미용은 다른 데 갈 필요 없어. 여기 가면 돼. 제과제빵은 여기 가면 돼. 이쁘다는 여기 가면 돼. 로봇 아카데미, 로봇 교실은 여기 가면 돼. 딱딱 정해져 있으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우리는 그거에 샘플을 만들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10년을 달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3월 셋째 주 말레이시아에서 비즈니스 미션 트레이닝 스쿨을 해요.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인도 쪽에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빵집을 하는 선교사님만 불러 모을 거예요. 카페 하는 선교사들만 불러 모을 거예요. 미용실 하고 있는 선교사들만 불러 모을 거예요. 이번에는 미안하지만 내가 카페를 준비 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못 와. 준비 중인 사람하고 하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 한 2번 망해본 사람들이 와야 대화가 통하지.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 미용 또 레스토랑 하는 사람은 내가 이태리에서 그 수석으로 졸업한 그 파스타 아주 마스터가 있어요. 그 사람을 이번에 강사로 데리고 가요. 커피, 파스타, 뭐 피자, 뭐 미용실, 로봇 아카데미 6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쿠알라룸푸르에 가가지고 거기서 선교사들을 초청해가지고 비즈니스 트레이닝 스쿨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직 말레이시아에서는 몰라. 말레이시아의 열린 교회에서 내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몰라. 그냥 하기로 내서 마음에 결정을 했어. 선교사들을 초청해야 되는데 누구 초청할지는 몰라. 근데 하기로 결정을 했어. 돈은 한 2천만 원, 2만 불 필요한데 어떻게 구할지는 몰라. 그냥 하기로 결정을 했어. 근데 이제 미용팀의 강사진들이 확보됐고, 제과제빵 쪽에 강사진들이 확보됐고, 이제 파스타 쪽에 강사들이 확보됐고, 커피 쪽에 강사들이 확보됐고, 지금 찾고 있는 사람들이 로봇 아카데미라는 것을 찾고 있어요. 잘할 자신은 없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있겠어요. 시행착오를 겪을 것 같아요. 근데도 끼리끼리라고. 빵집 하던 사람들끼리 모이면 우리가 답을 안 줘도 지들끼리 고민하다 보면 자기들끼리 풀어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 강사가 가서 메뉴를 업그레이드 해주고 같이 고민해주다 보면은 같이 고민해주고 웃어주고 울어주고 손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를 한 번 할 게 아니라 올 3월 달에도 하고 내년 10월 달에, 내년 10월 달에도 할 거예요. 그 다음 3월 달에 또 하고 그 다음 10월 달에 또 할 거예요. 4번만 해보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 빵집을 흉내내고 이런 사람들은 귀찮아서 안 와. 미용실, 카페 그거를 흉내내는 사람들은 귀찮아서 안 와. 근데 진짜 이걸 통해 제자들을 만들고 그 제자들이 자비랑했으면 좋겠다. 진짜 이걸 통해 복음의 전투적인 기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사명을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들은 3번, 4번 와요, 안 와요? 와요. 업그레이드 하려고 와요. 3번, 4번 찾아오는 사람들은 더 이상 말레이시아 안 와도 돼. 그때는 교회와 커피 선교회, 교회와 미용 선교회가 다이렉트로 해서 이 커피 선교회, 미용 선교회가 그 나라, 그 현장으로 가서 살려냈으면 좋겠어. 진짜를 찾는 방법이 필요한데 흉내내고 있는 선교사들이 열심으로 쫓아와가지고 도와주세요 해서 가봤더니 3년 있다 망했어. 열심히 있는 선교사가 그냥 열심만 있지 배우려고 안 해가지고 또 몇 년 있다 망했어. 자꾸 선교 현장이 실패하는 선교사들이 많아지니까 한국교회가 마음을 모았는데 또 실패했네, 또 실패했네. 나름대로 전문의라고 생각하는 미용사가, 커피 전문가가, 제빵 전문가가 열심히 몇 년을 수고하고 막 커피 기계도 사주고 제빵 기계도 사주고 했는데 한 2, 3년 있다 들리는 소리가 망해서 문 닫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네. 헛심 빠지네. 우리는 선교적인 자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한쪽에서는 묵묵히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연결시켜줬으면 잘 됐는데, 이거를 그 사람들을 못 찾아내니까 자꾸 실패 사례가 많으니까 우리가 동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즈니스 트레이닝 스쿨을 통해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들이 얼마나 진실하고 그 갈급한가를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제가 벌써 5년, 6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시애틀, 밴쿠버, 뉴욕 IMC에서 저희 커피 강의를 했으니까요. 5, 6년 전에 이미 미국을 한 2년 정도 다니면서 용서하십시오. 재미가 없었어. 내 마음에 선교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프로파일에 미국 가서 강의한 게 조금 자랑거리는 될지언정 선교적으로는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을 지난 5년 동안 안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금 이현준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 땅을 연결시켜 주셨을 때 제 마음이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60대였었어요. 이분들이 전문인 선교사로 실제적인 트레이닝과 훈련을 받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우리 총장님, 학장님이 이 공간을 세워서 선교적인 자원을 확보한다고 했을 때에 다음 스텝은, 제가 복음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복음방송이 좀 더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에 1층의 북카페를 아카데미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아카데미, 파스타 피자 만드는 아카데미, 제과제빵 만드는 아카데미, 로봇 교실 아카데미, 선교적인 아카데미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미에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실버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분들이 그 공간에 가서, 아니 한인들 중에 빵 전문가 많잖아요. 이런 전문가들이 강사로 갈 수 있으니까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분들을 매칭시켜준다면 정말 전문인 선교사로 선교지에 가서 땅 밟기 기도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것을 좀 함께 나누고 선포하고 싶어서 미국 땅에 지난 8월 이후에 다시 한번 왔습니다. 미국은 특별히 우리 미국 사회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신 자원들입니다. 60대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번 커피 학교가 그런 사람들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커피를 배워보면은 생각보다 내가 저주받은 이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전자 돌리는 게 보기보단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꼭 커피가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라고 고민하고 나를 점검하는 그런 좋은 커피 학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땅의 땅을 밟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짧은 시간 이렇게 선교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이 되고, 또 궁금하시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카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커피 학교를 통해서 함께 애프터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한두 분 받으면 될까요? 네. 워낙 강의를 조금 잘해서 질문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네. 실제 커피 학교에서 이렇게 수강해서 네. 그 커피를 제조하는 바리스타 기술을 잘 배워서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 사례. 그렇죠.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3층짜리 카페를 잘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카페가 없어도 선교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내 돈을 들여서 카페 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한국도 그렇지만 대학 안에 평생교육원 같은 문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문화센터가 많잖아요.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그 현지 나라에 가면은 그런 문화센터들이 많이 있고요. 직업교육을 시키는 아카데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유럽 바리스타 자격증, 또 이런 우리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대학과 조인하면 대학 교수의 신분으로 아이들을 바리스타 직업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사례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카페를 오픈하지 않아도 현지에 널려져 있는 자원들을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국어 강사, 영어 강사,
태국어 강사, 일본어 강사들이 우리 안에 다 있고요. 중국어 강사들은 현지 강사들까지, 현지 사역자들까지 강의가 다 들어갔어요. 한국도 8명의 강사들이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YM 예수전도단 커피 교육은 제가 안 해요. 예수전도단 본부 간사 정도 되면 YM어 열방대학 좋은 강의는 다 들어봤거든요. 이 친구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데. 근데도 우리 강사가 들어가서 강의를 해도 하나 꿀리지 않게 잘하고 있고요. 강사를 준비하는데 걸린 시간이 2년이 안 걸려요. 예수전도단에 가서 강의를 한 친구가 뭐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가서 강의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는 3일 강의 중에 제가 첫날 강의하고 둘째 날, 셋째 날 우리 강사들이 했는데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불만이 없었을 정도니까요. 우리가 강사 훈련 잘 시켜요. 할렐루야. 한국은 8명 정도의 강사들이 있고요. 8개 나라의 저희 팀들이 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군부대에서요. 네. 장교들에게 커피 내리는 법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그걸 복음과 연결하고 우리가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다이렉트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과 우리가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지요. 중국의 엘리트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했을 때의 목표는 우리가 다이렉트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치고 빠지는 거다라고 했을 때에 한국에서 대학생들이나 군부대에서는 조금은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3일 진행될 때 마지막 날에는 제가 조금 강력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날은 제가 좀 좋은 커피를 내려줘요. 내가 인도네시아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고향이 똥커피를 가지고 있어. 루아커피. 루아커피는요 한 잔에 신라 호텔에서 78,000원이요. 보통 5만 원은 줘야 먹을 수 있어. 내가 그 커피를 가지고 있어. 커피 학교 마지막 날에는 이번엔 내가 안 들고 왔어. 근데 커피 학교 마지막 날에는 루아 커피를 이렇게 내려줄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딱 루악을 마시면 다들 행복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해. 얘기를 합니다. 좋은 커피를 경험한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다. 예전에 우리는 졸업식 때 짜장면만 먹어도 행복했는데 요즘 초등학교 졸업식 때 짜장면 먹으면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안 행복하다. 이렇게 TGI 프라이데이 이런 미국 프랜차이즈 가서 막 졸업식을 축하해 줬는데 요즘은 미국 프랜차이즈도 안 가고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간다. 나는 웰던으로 해주세요. 나는 미디움으로 해주세요. 나는 소금 빼주세요. 나는 조개는 빼주세요. 이제는 우리의 수준이 짜장면 수준이 아니라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서 내가 원하는 음식을 넣어달라 빼달라 하면서 그 정도로 우리의 수준이 올라갔다. 우리가 커피의 수준도 그렇지 않냐. 옛날엔 맥심이 최고였는데 다 커피를 배워보니까 그 촌스러운 맥심을 끊을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이제 아라비카 고급 커피를 마시다가 루아 커피의 맛을 보니까 다시 맥심으로 돌아가겠냐 못 돌아가겠냐. 못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이면서 선교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게 최고인 줄 알았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사 선교사로 살 수 있었다. 이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있다. 이슬람도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천국에 가면은 그 누리는 게 있는데 그 아름다운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이슬람은 못 가지고 있다. 근데 이슬람 교리 가운데에 성전을 위해서, 이슬람을 위해서 폭탄을 들고 뛰어들면, 비행기를 몰고 뛰어들면 내가 살아생전에 무슨 짓을 했든, 강간을 했든 도둑질을 했든 사람을 100명을 죽였든 이슬람 성전을 위해 폭탄을 들고 뛰어들면 알라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이슬람은 가르치고 있다.
그 교리 가운데의 젊은이들이 폭탄을 들고 뛰어드는데 제정신인 아버지 같으면 그걸 말려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온 가족을 모아놓고 그 아들을 축복하면서 가라 아들아, 너가 자랑스럽다, 알라가 너를 축복할 거다, 알라의 이름으로 담대히 가라. 이슬람은 거짓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축복하며 보낸다. 그리고 폭탄을 뛰어들고 그는 천국에 간다고 믿는다.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면 3,000명의 쭈쭈빵빵한 여인들이 자기를 시종드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나는 한 명 데리고 살기도 힘들 때가 있는데 3,000명의 여인을 데리고 살면 진짜 행복할 것 같냐? 근데 그들은 그걸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그 천국에서 3,000명의 여자는 그럼 불행한 거냐 행복한 거냐? 비상식적인 그런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도 이슬람은 폭탄을 들고 뛰어드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알라를 향해 희생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안에 욕심이 버려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버려지고, 이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이 알기를 원해서 내가 커피를 들고 복음을 들고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기독교인들이 너무 오지랖 넓고 극성스럽다라고 말하지 마라. 그들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가 루악을 마시다가 맥심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과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극성적인 거다.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3일 동안 커피를 잘 가르쳐 놓고 마지막에 비싼 루악 커피를 마셨으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근데 놀랍게도 전도 커피 학교 때에는 정말 영혼들이 많이 돌아와요. 대사관에서 커피 학교를 진행하면 불교 테이블, 천주교 테이블, 불신자 테이블, 기독교 테이블이 다 모여 있어요. 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 커피 학교를 하는데 이 대사관 여성회가 되게 웃겨요. 여성의 회장은 감리교 권사, 여성의 부회장은 불교회 회장, 여성의 총무는 천주교 회장, 이렇게 자리를 나눠서 갖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나눠서 갖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여성의 커피 학교 때 불교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여성의 부회장이 은혜를 받았네.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식사를 대접받는 자리에 밥을 먹는데, 불교 그 여성의 회장 감리교 권사는 가만히 있는데 불교의 회장이 갑자기, 아니 개신교는 밥 먹기 전에 기도하지 않냐고. 목사님이고 커피 선생님이니까 오늘 내가 식사를 대접하지만 기도해 주셔도 괜찮다고. 그래가지고요, 내가 불교의 회장을 얼마나 축복하고 기도를 잘했겠는데요. 이 기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애프터가 신청이 됐네. 한 3개월 지났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 제가 그 누군데요, 선교사님 우리가 10월 달에 연말 여성에서 주관하는 연말 노래자랑이 있는데, 그 여성에서 주관하는 노래자랑의 사회를 누가 봤으면 좋겠냐 우리가 의논을 했는데, 한결같이 선생님, 커피 선생님, 선교사님이 와서 여성의 노래자랑 사회를 봤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합의가 됐는데 선교사님 시간 내서 와달라고. 내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가시오. 여기저기 다 가면 값 떨어져요. 근데 선생님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이지만 커피 선생님이면서 유쾌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서 좋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안 가면 천주교 신부님이 가요. 그 자리에 내가 안 가면 불교 신자가 가요. 그 자리에 내가 안 가면 이단이 가요. 뉴욕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조계종의 스님들이 잘생긴 스님들이 영어도 잘 가르쳐가지고 사찰 음식 전문가를 만들어버렸네. 그래가지고 뉴욕 맨하탄 호텔에서 한인들 중에 성공한 한인들 20명에게 뉴욕 맨하탄 호텔 최고급 호텔에서 딱 20명에게 VIP 초대권을 돌린 거예요. 그 20명 중에 교회 장로님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계시지요. 내가 생각할 때 그 20명 중에 크리스찬이 50% 넘을 거예요. 사찰 음식 시연회, 맨하탄의 최고급 호텔 초청장 받았다.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이게요, 가서 먹으면 갑자기 마음이 약해져. 불교는 막 이것들이 그랬다가 밥 한 번 먹고 나면은
살짝 그냥 이렇게 손이 내려가. 이게 사람의 심정이에요. 그 다음 날에는 뉴욕에 있는 정계에 있는 사람들을 한국 음식 체험, 사찰 음식, 건강 음식 체험이란 이름으로 또 초청해가지고 조계종이 그들에게 연애를 베푼 거예요. 우리보다 또 다른 종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전략적이에요. 우리가 전통에 갇히고 습관에 갇히고 경험에 갇혀서 또 다른 창의적인 것들을 열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교는 우리 시대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일들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